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후반부 영상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피터 린치가 실제로 주식을 매수할 때 중요시 여기는 여러가지 지표들, 그리고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2분 연습. 다음 단계는 회사가 번영을 북돋우고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회사에 어떤 좋은 일이 기대되는지 최대한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것이 바로 스토리 파악이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나는 주식에 흥미를 느끼는 이유, 회사가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앞길에 놓인 함정은 무엇인가에 대해 2분 동안 혼잣말을 하기를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생각한다면 아마도 배당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백의 중요 요소는 이렇게 된다. 이 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이익이 증가했고 배당 수익률도 매력적이다. 배당이 감소하거나 연기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실제로 지난 3번의 불황을 포함해서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배당을 늘려왔다. 이 회사는 전화 설비 회사이며 새로운 이동전화 사업을 시작하면 성장률이 대폭 높아질 것이다. 피터 린치는 이렇게 이제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2분 정도 본인 스스로 이런 이야기들을 자문자답을 하면서 이 회사를 내가 꼭 사야 하는지, 그리고 이 회사를 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다. 한 사례에서는 내가 제대로 점검을 하였고 다른 사례에서는 중요한 질문을 빠뜨렸다. 첫 번째 사례는 라킨타로서 15루타 종목이 되었고, 둘째 사례는 빌드노스로서 거꾸로 15루타, 즉 원금이 15분의 1로 줄었다. 이제 피터 린치가 이런 질문들을 해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질문한 사례에서는 15배의 수익을 받지만 어떤 질문을 좀 빠뜨리면서 조사를 소홀히 한 경우에서는 15루타, 마이너스 15루타가 나면서 큰 손실을 봤다라는 이야기로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여러가지 내용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뒤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사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야기들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웃에서 발견한 이 훌륭한 아이디어가 다른 곳에서도 실제로 성공할 수 있는지 기다리며 지켜보지 못했다. 빌드너스를 매수할 때 실수했던 부분이고요. 원조 매장이 텍사스주에 있다면 일리노이주나 마인주에서 돈을 벌 때까지는 매수를 보류하는 편이 현명하다. 나는 빌드너스에 대해 이 아이디어가 다른 곳에서도 통하는가? 라는 질문을 빠뜨렸다라고 합니다. 나는 숙달된 매장 관리자 부족 현상, 한정된 자금력, 초기에 실수에도 생존하는 능력에 대해서 깊이 짚어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점들을 빠뜨렸기 때문에 빌드너스에서는 마이너스 15루타를 기록하면서 큰 손실을 봤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장 사실을 확인하라. 애플 컴퓨터가 붕괴되어 주가가 60달러에서 15달러로 폭락한 뒤 나는 이 회사가 역경을 극복할지, 그래서 회생주로 간주해야 할지 고심했다. 애플은 수익성이 좋은 기업 시장을 겨냥해서 신제품 리사를 출시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나 아내가 아이와 함께 집에서 쓸 두 번째 애플이 필요하다고 내게 말하고 피델리티 시스템 관리자가 사무용으로 매킨토시 60대를 새로 구입한다고 내게 말하자 나는 애플이 가정 시장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고 기업 시장에 새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100만 주를 매수했고 이에 대해 후회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애플이 그때 상당히 어려웠을 때 애플을 매수하는 관점에 있어서 현장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읽는 법, 주식 투자하면서 이제 팩트를 체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재무제표나 보고서 등을 보는 건데, 보고서에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고서를 보는 걸 상당히 좀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터 린치는 보고서 중에서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몇 가지 부분만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당히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차 보고서에서 단 몇 분 만에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실은 나도 몇 분 이상은 소비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내용을 모두 건너뛰어서 보고서에 27쪽 싼 종이에 인쇄된 연결 재무제표로 직행한다.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가 열거되어 있다. 이것은 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포드의 현금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것은 회사의 번영을 나타내는 확실한 신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연결재무제표에서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상당히 좋게 흘러간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고,
부채 감소도 번영을 나타내는 신호이다. 현금성 자산 총액에서 장기 부채를 빼면 83억 5천만 달러가 나오는데 이것은 포드의 순현금 보유량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해도 장기 부채보다 39억 2천만 달러가 많다. 현금이 부채보다 많으면 매우 바람직하다. 어떤 일이 발생해도 포드는 금방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현금성 자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서 장기 부채를 뺀 금액이 많으면 재무제표상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시면서 현금성 자산 그리고 장기 부채를 보시고 현금성 자산에서 장기 부채를 뺀 금액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면 상당히 좋은 체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보고서의 38쪽에 있는 10년 재무 요약으로 넘어가서 10년 동안의 큰 흐름을 살펴보자. 유통 주식수는 5억 1,100만 주로 나온다. 지난 2년 동안 매년 유통 주식수가 감소했다. 순현금 83억 5천만 달러를 유통 주식수로 나누면 포드 주식 한 주당 순현금 16.3달러가 돌아간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 장에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주당 순현금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중요한 숫자들. 피터 린치는 이 13장 중요한 숫자들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 기업을 고를 때 챙겨봐야 되는 요소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나오는데 요점들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특정 제품 때문에 어떤 회사에 관심을 두게 될 때 나는 가장 먼저 이 제품이 그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부터 알아본다. 이 제품이 그 회사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잘 팔리더라도 예를 들면 1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든지 상당히 미미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크게 주식이 상승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고, 그 회사의 주력 매출이 되는 그런 제품들의 매출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PER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내용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러나 PER이 성장률보다 낮다면 그 주식은 헐값인 셈이다. 예컨대 연성장률이 12%인 회사가 PER이 6배라면 이 주식은 아주 매력적이다. 반면 성장률이 6%인 회사가 PER이 12배라면 이 주식은 매력이 없어서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PER이 낮은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고, 지난번 제가 전반부 영상에서도 PER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PER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전반부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보유량. 회사가 현금 수십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앞에서도 현금 보유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뒤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차 보고서를 살펴보니 포드는 부채를 차감하고서도 쌓아놓은 현금이 주당 16.3달러나 되었다. 나는 이 자동차 회사를 당시 주가인 주당 38달러가 아니라 주당 21.70달러에 사는 셈이었다. 주가 38달러로 계산하면 PER이 5.4배였지만 주가 21.7달러로 계산하면 PER이 3.1배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38달러에서 주당 현금 보유량 16.3달러를 빼서 실제로 이 주가는 21.7달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포드는 훌륭한 회사이고 사람들은 포드의 최신형 자동차와 트럭을 좋아했다. 포드의 현금 보유량을 보고 나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로 했고 그 후 주가는 40% 넘게 상승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현금 보유량이 많으면 실제로 주가가 디스카운트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량이 많은 종목을 고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 요소. 정상적인 기업의 재무상태표라면 주주지분 75%와 부채 25%로 구성된다. 포드의 지분 대 부채는 무려 180억 달러 대 17억 달러로 주주지분이 91%이고 부채는 10%도 안 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가 매우 건전하다. 반면 부채 80%와 주주지분 20%로 구성된다면 이는 취약한 재무상태표이다. 회생주나 문제기업이라면 나는 부채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다. 기업이 위기를 맞았을 때 생존과 파산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보다 부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채가 많은 신생기업은 항상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채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위기를 맞이했을 때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요소로서 부채의 종류도 부채의 규모만큼이나 중요하다. 부채에는 은행 대출금과 장기 차입금이 있다. 중요한 점은 상호보험이 만기가 매우 짧으며
때로는 요구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사실이고, 장기 차입금은 채무자가 이자만 계속 지급하면 상황이 아무래도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장기 차입금은 회사가 공경에 빠져나올 시간을 벌어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반적으로 연차보고서 주석사항에는 회사의 장기 부채가 구분되어 있으며 지급 이자와 만기도 나와 있다. 그래서 실제로 단기 부채인지 장기 부채인지를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렇게 높은 배당이 유지된다고 확신하면 이들은 배당을 바라보고 그 주식을 매수한다. 따라서 주가가 어느 수준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배당을 지급하고 증가시킨 우량주들은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종목이 된다. 반면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소기업은 그래서 훨씬 빨리 성장한다. 이들은 배당에 쓸 돈을 사업 확장에 투입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는 고리타분하고 오래된 배당주 대신 공격적인 성장주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터 린치는 10배, 20배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고배당주보다는 고성장주를 더 좋아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배당을 빠짐없이 주는가?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당을 빠짐없이 꾸준하게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바라보고 주식을 매수할 생각이라면 경기 침체와 난관을 맞이해도 배당을 지급할 회사인지를 꼭 확인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배당의 꾸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장부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장부가치를 보고 주식을 매수한다면 그 자산의 실제 가치가 무엇인지 자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펜센트럴은 산맥을 관통하는 터널과 쓸모없는 철도 차량도 자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중에는 실제로 쓸모없는 자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자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산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중에 실제로 평가를 받았을 때 이 자산 가치가 지금은 100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는 10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숨은자산, 장부가치는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질 때도 많지만 실제 가치보다 축소될 때도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때에는 엄청난 자산주를 손에 넣을 수 있다. 토지, 목재, 석유, 기금속 등 자연자원을 보유한 기업들은 이러한 자산의 장부가치가 실제 가치의 몇 분의 1 수준일 때도 있다. 예를 들면 1987년 기금속 제품 제조업체 핸드앤드 하먼의 주당 장부가는 금, 은, 백금의 막대한 재고를 포함해서 7.83달러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금속의 장부가는 취득가로서 기록되어 있으며 게다가 거의 30년 전에 구입한 것이다. 현재 시가로 기금속의 가치는 주당 19달러가 넘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전에 구입했던 자산 가치보다 훨씬 고평가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토지나 또는 기금속 같은 부분들 또는 특허권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자세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의약품, 케이블 TV 독점 영어권, TV 방송국과 라디오 방송국, 그리고 부동산 등을 잘 살펴봐야 되고, 어떤 석유회사나 정유회사는 석유 재고를 땅속에 40년 동안 보관하기도 하는데 그 취득원가가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작성된 수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 또다시 현금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금 흐름은 사업의 결과로서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의 양이다. 회사들은 모두 돈을 벌어들이지만 이를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은 회사마다 다르다. 바로 이런 결정적인 차이 때문에 필립 모리스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회사가 되지만 철강회사는 매우 불안한 회사가 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회사는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 숫자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현금 흐름 때문에 특정 주식을 매수한다면 그 숫자가 잉여 현금 흐름인지 확인하라. 잉여 현금 흐름이란 정상적인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뒤 남은 현금 흐름을 말한다. 이 돈은 더는 지출할 필요가 없는 돈이다. 피그 아이언은 필립 모리스보다 잉여 현금 흐름이 훨씬 적다라고 얘기하면서, 필립 모리스, 우리가 알고 있는 말보로 담배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잉여 현금 흐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회사이고 실제로 주가도 상당히 많이 급등했다라는 걸 뒤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재고가 쌓이고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 제조업이든 소매업이든 재고 증가는 대개 나쁜 신호이다. 재고가 매출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면 이것은 위험 신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겠죠. 어떤 물건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다 팔리고 나서 재고는 조금만 남아야 되는데 재고가 점점 쌓이고 있다라는 건 이 만들었던 물건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재고가 회사에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장을 확장과 동일시하는 관점은 월스트리트의 가장 흔한 착각이며, 이 때문에 사람들은 필립 모리스처럼 정말로 위대한 성장 기업을 간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객을 잃지 않으면서도 담배 회사이기 때문에 고객을 잘 잃지 않겠죠. 매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회사를 발견한다면 담배 같은 중독성 제품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회사는 기막힌 투자 기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찾기 쉽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실제로 고객이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가격은 계속해서 좀 올라가면서 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들을 한번 잘 찾아보신다면 장기 투자처로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장 스토리를 재확인하라. 성장 기업의 생애는 3가지 단계가 있다. 초창기에 기업은 기본 사업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풀어나간다. 고성장기에 접어든 기업은 신규 시장에 진입한다. 포악이라고도 하는 성숙기에 들어간 기업은 확장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성장 기업의 생애는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투자자는 주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회사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투자자는 이런 한계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회사의 새로운 계획이 무엇이며 그 계획이 현실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기업에도 나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업이 이제 보면 예전에 아주 성행했던 중공업이나 또는 건설업 같은 그런 회사들은 나이가 이제 50대나 60대 정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AI나 또는 인공지능 같은 것들은 10대나 20대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기업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회사들이 지금은 아직은 이제 좀 나이가 어리지만 30대에서 40대 정도가 되면 아주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당히 고성장을 이루어 갈 것이고, 그리고 이 회사가 좀 많이 성장을 했다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노인으로 늙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잘 판단하고, 그리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추가하면서 30대 40대를 계속 유지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사도 약간 사람처럼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로 지금 나이가 들었고 이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이제 쇠퇴할 것인지를 판단해보는 기준점으로 삼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6장 포트폴리오 설계. 사람들은 흔히 주식시장에서 연 25에서 30% 수익을 내면 만족스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 수익률이라면 일본인 및 베이스 브라더스와 함께 머지않아서 미국의 절반을 소유하게 된다. 상당히 큰 수익률이라는 얘기이고요. 기대가 높으면 무슨 문제라도 있는가라고 얘기하지만, 만일 매년 30% 수익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주식 투자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감을 느끼기 쉽다. 그리고 성급함을 견디지 못하고 정작 중요한 시점에 투자를 포기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더 나쁘게는 현실성 없는 수익을 추구하면서 불필요한 위험을 떠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우리가 보면 목표는 크게 잡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목표를 크게 잡으면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 9에서 10%가 주식의 일반적인 장기 수익률이며 역사적인 시장 평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온갖 대안들을 고려할 때, 여기서 편리한 온갖 대안들이랑 펀드나 또는 증권 중개인들을 이용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직접 종목을 선택한 보람이 있으려면 복리로 연 12에서 15% 수익을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연 9에서 10%가 가장 일반적인 장기 수익률이기 때문에 스스로 종목을 선택하려면 이보다는 조금 더 높은 12에서 15% 정도의 수익은 올려야 한다. 여기에는 모든 비용과 수수료가 차감이 되고, 그리고 배당과 무상주 등 수익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사람은 자주 거래하는 사람보다 실적이 훨씬 높게 나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식을 자주 거래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보유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적절한 종목 수는 몇 개인가, 이 부분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기준을 잘 잡지 못하는데, 피터 린치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점은 종목의 수에 얽매이지 말고 사례별로 종목의 내용을 조사하라는 뜻이다. 내 생각으로는 당신에게 강점이 있고 모든 조사 기준을 충족하는 흥미로운 전망을 발견했다면 해당하는 종목을 모두 보유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 종목이 될 수도 있고 12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분산 투자를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 나누어 투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어리석은 분산 투자는 소액 투자자들을 괴롭힐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회사를 충분히 좀 여러분들이 강점이 있고 그리고 모든 조사 기준을 충족하는 흥미로운 전망을 발견한 그런 좋은 회사들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분별한 분산 투자는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단 한 종목만 보유하는 것이 안전하진 않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당신이 선택한 종목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희생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 종목에 몰빵을 하게 되면 생각지 못한 그런 악재에 만약에 손실을 보게 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소규모 포트폴리오라면 나는 3에서 10개 정도 보유하면 마음이 편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몇 가지의 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10루타 종목을 찾는다면 보유 종목이 많을수록 그 안에서 10루타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유 종목이 늘어날수록 종목별 자금 배분의 유연성이 높아진다. 이것은 내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종목을 조금 나누면서 이 종목을 이쪽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또 이 종목을 이쪽으로 보태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좀 유연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종목을 조금 많이 가져가면 이런 이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전제되어야 할 이야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업을 잘 분석하고 결국은 좋은 기업을 분산하는 게 중요하고, 좋은 기업을 샀을 때 결국은 모두가 좋은 기업에서 여기에서 이제 10루타도 나오고 또 30루타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일부는 좀 하락을 하기도 하겠지만 결국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 몇 개의 종목이 이런 손실들을 다 커버해 주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을 많이 매수해 두면 결국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골고루 배분하라. 자금을 여러 유형의 주식으로 분산하는 것도 손실 위험을 축소하는 방법이다. 위험과 보상을 손쉽게 계량화하는 방법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때 대형 우량주를 몇 개 포함하면 고성장주 4종목과 회생주 4종목에서 오는 스릴과 오싹함을 완화할 수 있다. 리스크가 큰 종목들의 약간 불안함들을 대형 우량주가 막아준다라고 하고 있고, 하지만 핵심은 종목을 제대로 알고 매수하는 것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종목을 제대로 잘 분석해서 좋은 회사를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만일 성장률의 2배 가격의 이 주식을 매수했다면 그 투자자는 불필요한 위험을 떠안은 셈이다. 회사를 제대로 이제 알지 않고 만일 성장률의 2배 가격의 이 주식을 매수했다면 그 투자자는 불필요한 위험을 떠안은 셈이다. 주식을 10,000원에 살 수 있는데 20,000원에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이만큼의 리스크를 안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끝으로 포트폴리오 설계는 투자자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직장생활 초기에 젊은 투자자라면 투자 수입으로 생활해야 하는 노인 투자자보다 10루타 종목을 더 적극적으로 노릴 수가 있고, 젊은 투자자들은 시간이 있으므로 실수를 통해서 경험을 쌓음으로써 나중에 좋은 주식을 고르는 안목을 키울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고, 나이가 젊을 때는 또 경험 삼아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잡초에 물을 주는 격. 어떤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오르는 주식을 팔고 내리는 주식을 보유한다. 이것은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을 주는 것처럼 분별 없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내리는 주식은 팔고 오르는 주식을 보유하는데 이건 역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전략 모두 실패한다. 이들은 주가의 현재 움직임이 회사의 기본 가치를 가리킨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현재 주가는 회사의 전망을 전혀 알려주지 못할 뿐 아니라 종종 회사의 기본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더 나은 전략은 회사의 스토리와 비교한 주가 움직임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대형 우량주가 40% 상승했는데 이 회사에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앞으로 기대할 재료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이 주식을 팔고 대신 아직 오르지 않은 매력적인 대형 우량주를 매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주식을 계속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것 또는 손실 난다고 해서 잘라내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익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면 이익보다 조금 더 고평가되는 구간도 있을 거고, 이익보다 반대로 상당히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익이 상승한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익 부분에서 움직이면서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런 짧은 구간에 반응을 할 필요 없고 좋은 종목을 골라서 쭉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성장주라면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확장이 이어지며 장애가 나타나지 않는 한 나는 계속 보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 결국은 10루타 이상의 좋은 종목들을 고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나는 손절매 주문을 몹시 싫어한다. 이것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서 대개 매수 가격보다 10% 낮은 가격이다. 그러나 오늘날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보면 주식은 거의 틀림없이 손절매 가격을 건드리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식이 상당히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매수했다라고 해도 이렇게 손절매 가격 10%를 건드리는 것은 거의 100%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손절매 주문을 해놓으면 주가가 10% 하락하고 주식이 팔리며
손실이 방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정사실이 되는 과정을 보면 섬뜩한 기분까지 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손절매 주문을 냈다면 타코벨을 보유했더라도 10번은 손실을 보았을 것이다. 타코벨이라는 상당히 큰 상승을 준 종목도 손절매를 만약에 적용했다면 이런 과정들에서 여기서 손절매 계속 손절매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에 대해 인위적인 목표가를 설정할 방법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원래 스토리가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 한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보라. 몇 년 뒤에는 놀랄 만한 실적을 거둘 것이다. 결국은 이익에 집중하고 기본적인 스토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 종목은 계속해서 보유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개인적으로 좀 덧붙이자면, 가치 투자는 손절 없이 쭉 가지고 가면서 피터 린치의 말대로 이렇게 좀 흔들림이 있어도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단타나 이제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타나 수익 매매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낮은 자리라고 판단한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하고 다음 기회를 엿보는 게 좋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또 수익이 나면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한 목표 수익률에 도달을 하면 또 익절을 하고 또 새로운 종목들을 또 이렇게 찾아서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손절의 개념은 가치 투자에서는 손절이 크게 필요 없고, 그리고 단타나 수익 매매에서는 손절 매매가 꼭 필요하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17장에서는 매매의 최적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 매수의 최적 시점은 백화점에서와 마찬가지로 좋은 물건이 좋은 가격에 나왔다고 당신이 확신하는 날이다. 하지만 주식을 엄청나게 헐값에 살 수 있는 두 종류의 기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첫 번째는 연말 기간에 이제 절세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지금과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에는 그렇게 맞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매도를 또 불러오고 정말로 좋은 종목들조차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주가가 내려가면서, 주가가 내리면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연말이야말로 고대하던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매도세가 이렇게 이어지면 조금 더 많이 하락하면서 평균 가격보다, 그리고 그 기업의 본래 가치보다 조금 더 하락하는 기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몇 년마다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붕괴나 폭락, 거품 붕괴, 일시적 하락, 대폭락의 기간이다. 매도하려는 본능을 억누르고 용기를 발휘하여 이 무서운 상황에서 주식을 매수한다면 다시는 보지 못할 기막힌 기회를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팬데믹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런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 가장 중요한 건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여기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또 현금 확보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도의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모두가 같은 격언을 배운다. 할 수 있을 때 이익을 실현하라. 확실한 이익이 손실 가능성보다 낫다. 우리는 줄 때 먹어라,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러나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매수하였고 모든 증거가 주가 상승을 말해주며 만사가 유리하게 진행된다면 그때 주식을 파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피터 린치는 계속해서 이제 이익에 집중을 하고 있고, 가치 투자,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익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이렇게 수익을 조금 준다고 해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주식을 계속해서 홀딩하다 보면 충분히 몇 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매도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나는 매수 시점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매도 시점도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특정 사업이 특정 방법으로 명백하게 영향을 받는 몇몇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 경제 여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시장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기업의 가치에 집중한다라는 얘기고, 모두 알다시피 먼저 우리가 주식을 매수한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그 주식과 작별해야 하는 시점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주식 유형별로 매도 신호를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피터 린치는 주식을 저성장주 또는 대형 우량주 등 여러가지 몇 가지로 좀 분류를 했었는데, 먼저 저성장주의 매도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내가 매수하는 저성장주는 30에서 50% 상승하면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기본이 악화하면 역시 매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30에서 50% 정도를 기본 수익률로 보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우량주의 매도 시점은, 대형 우량주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심루타를 기대해봤자 소용이 없다. 주가가 이익 곡선 위로 올라가거나 PER이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면 매도하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다시 매수하든지, 아니면 나처럼 다른 대형 우량주를 매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익 곡선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부분, 이런 고평가된 부분에서는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오면 다시 잡으면 되는데, 이런 기간들을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새로운 또 대형 우량주를 찾아서 결국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매도는 역시 이 시점에서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순환주의 매도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경기순환주로 투자에 성공하려면 우리는 이상한 규칙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경기순환주는 아주 까다롭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매도 신호는 회사가 쌓여가는 재고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는 장래에 가격이 하락하고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재고 증가에 관심을 쏟는다. 주차장에 재고가 가득하다면 이는 분명히 경기순환주를 매도할 시점이다. 사실은 조금 늦었을지도 모른다.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면 경기순환주는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성장주의 매도 시점, 지켜봐야 할 핵심 요소는 고속성장의 두 번째 단계가 언제 끝나느냐인 것인데, 갭이 신규 매장 설립을 중단하고 기존 매장들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며, 갭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표백한 데님 의류를 팔지 않는다고 자녀들이 불평을 한다면 10중 8구 매도를 고려할 시점이다. 이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가 조금 무너지는 시점이면 매도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회생주 매도 시점, 회생주 매도의 최적 시점은 회사가 회생한 다음이다.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고 사람들이 모두 이 사실을 안다. 회사는 고성장주든 경기순환주든 과거 와해하기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주주들은 다시 주식을 보유해도 거북해하지 않는다. 회생주가 회생에 성공했다면 우리는 이 주식을 다시 분류해야 한다. 더 이상 이제 회생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12가지 생각.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주 하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풀어놨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이야기 12가지이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지워버리기 바라는 마음으로 제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첫 번째는 내릴 만큼 내렸으니 더는 안 내린다. 많이들 얘기하는 부분이죠. 실제로 폴라로이드는 훨씬 더 내렸기 때문이다. 이 위대한 주식은 1년도 안 가서 143달러에서 14달러로 내려갔고, 그때 가서야 더는 안 내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143달러를 가던 주식이 100달러가 무너지면 이제 더 이상은 안 내리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반토막이 나서 50달러가 되면 이제 정말 안 내리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 주가는 14달러까지 내려가면서 끝없는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예이고요. 카이저의 주가를 보면 심지어 자산을 청산한다고 해도 계산해보니 주당 40달러나 나왔다. 요즘 같으면 기업 사냥꾼이 덤벼들어 인수를 할 것이다. 머지않아 카이저 인더스트리는 주당 30달러로 반등했지만, 그러나 4달러까지 폭락을 경험한 뒤에 나는 절대로 얼마 밑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은 습관을 고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25달러에서 4달러까지 내려가는, 회사가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폭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말은 피터 린치는 이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잡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 떨어지는 주식을 바닥에서 잡으려는 시도는 떨어지는 칼을 잡으려는 행동과 마찬가지다. 칼이 땅에 꽂혀서 잠시 부르르 떨다가 멈춘 다음에 잡는 편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빠르게 떨어지는 주식을 잡으려다 보면 필연적으로 칼날을 잡게 되므로 그 결과 뜻밖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주가가 하락하는데 이쯤이면 이제 다 하락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앞에서와 뭐 비슷한 내용이겠죠. 주가가 하락해서 이쯤에서 잡았는데 더 하락하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움직이다가 다시 주가는 반등하는데, 조금 아주 바닥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한 10% 정도 비싸게 사더라도 여기서 이제 이런 구간들을 거치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 더는 못 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요점은 인위적으로 주식의 상승 한계점을 설정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이 스토리가 여전히 타당하고 이익이 계속 개선되며 회사의 기본이 바뀌지 않는다면 더는 못 올라라는 속설 때문에 주식을 구박해서는 절대 안 된다. 주식이 2배로 뛰었을 때 기계적으로 매도하라고 고객에게 권고하는 전문가들은 모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짓을 하면 절대로 10루타 종목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상승은 무한대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은 회사의 이익이 계속되고 회사가 계속해서 튼튼하게 잘 운영이 된다면 무한대로 열어놓고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헐값인데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 요점은 주가가 내리면 개떡같은 저가주도 개떡같은 고가주만큼 위험하다는 말이다. 1000달러를 43달러짜리 주식에 투자했던 3달러짜리 주식에 투자했던 주식이 휴지가 되면 날리는 금액은 결국 1000달러로 똑같다라는 얘기고요. 매수한 가격이 얼마가 되던 종목을 잘못 골라서 입을 수 있는 궁극적 손실은 항상 100%로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싼 주식을 사나 싼 주식을 사나 결국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되거나 또는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큰 손실을 입는 거는 결국 똑같다라는 얘기고요. 결국 반드시 돌아온다, 결국 반드시 다시 상승한다라는 말로 해석해 보면 될 것 같고,
수천 개의 파산 기업과 파산은 면했어도 과거의 번영을 회복하지 못한 기업들과 사상 최고가가 훨씬 낮은 가격에 인수된 기업들을 생각해보면 결국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속설이 얼마나 허황된지 깨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식은 반드시는 없고 결국 뭐 이렇게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주식은 또 회사가 좋지 않게 되면 이 부분에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면서 파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수적인 주식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라는 이야기, 값비싼 원자력 발전소에서 빚어지는 경제 및 규제 때문에 이른바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회사 주식도 저축대부조합이나 컴퓨터 주식처럼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주식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전력회사도 10배 오르거나 내릴 수가 있고, 공공서비스 회사 주식도 고르는 능력이나 운에 따라 크게 벌 수도 있고 크게 잃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서는 뭐 무조건 안정적인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업들은 역동적이며 전망은 계속해서 변한다. 보유하면서 신경을 꺼도 되는 주식은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묻어놓고 뭐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항상 주식을 사면 이런 변화들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면서 관리를 해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에도 나이가 있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성장을 하다가 쇠퇴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한 구간에서는 또 새로운 기업들을 발굴하고 수익을 실현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멋진 사건을 기다리다 지쳐 그 종목을 포기하면 주식을 매도한 다음날부터 기다리던 사건이 진행된다. 내가 팔면 뭐 올라간다. 이런 내용들과 비슷한 이야기이고요. 내가 버는 돈은 대부분 투자한 지 3, 4년째 되는 주식에서 나온다. 머크만 조금 더 걸렸다라고 하면서, 회사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나를 처음 매료시켰던 스토리가 변하지 않았다면 나는 조만간 인내심에 대해 보답을 받는다고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피터 린치는 회사를 항상 꼼꼼하게 살펴보고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3, 4년의 기다림을 충분히 감내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매매법은 그냥 이 회사를 잘 공부하기보다는 주변 분들의 이야기들 또는 어떤 신문 기사 한두 줄 정도를 보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 3, 4년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죠. 이 주가가 무조건, 이 회사가 무조건 주식이 상승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5년이든 10년이든 기다릴 수 있겠지만, 기업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3년, 5년, 10년을 기다린다는 건 사실 조금 힘든 거기 때문에, 앞에서 피터 린치가 이야기하는 많은 조건들을 잘 살펴보면서 내가 이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공부가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을 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몇 가지 부분들을 좀 요약을 해줬는데, 중요한 부분을 몇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하락은 우리가 좋아하는 주식을 살 훌륭한 기회이다. 조정이 일어나면 탁월한 기업들도 헐값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년이나 2년 후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유형이 다른 주식은 위험과 보상도 다르다. 주가는 종종 기본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의 방향과 지속성을 따라간다. 이 부분이 아마 피터 린치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 책의 핵심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회사의 전망이 신통치 않은데도 단지 주가가 싸다고 매수한다면 이는 돈을 잃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탁월한 고성장주를 단지 조금 고평가된 것 같다고 매도한다면 이것도 돈을 잃는 방법이다. 고성장주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본의 바탕을 두고 조심스럽게 가지치기와 교체 매매를 하면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 주식이 실제 가치에서 벗어났고 더 좋은 대안이 나타난다면 그 주식을 팔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책을 다 리뷰를 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이제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회사를 정말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는지, 그리고 좋은 회사를 골랐다면 성급하게 매도하지 말고 수익을 길게 끌고 가면서 10배, 20배짜리의 수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을 고를 때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서 그리고 집중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 인생에서 좋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들을 좀 찾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